저희는 이제 달빛 탐사대 10기로 7명 와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와 계신 대표님은 강재영 대표님. 지금은 조치원에서 조치원 정수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리노베이션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 그리고 상품들 만들어서 개발해서 판매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역에서 문화 디렉터로도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모시게 되셨습니다. 2시간 동안 조금 이제 캐주얼한 자리이긴 한데요. 편하게 활동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오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뭐 지역에서 이런 기획이나 또는 창업이나 이런 걸 앞으로 하실지도 모르는 약간 이런 상태의 분들이라 그랬는데 맞나요? 네, 창업을 하신 분도 계신 거예요? 네. 계세요? 어떤 걸 하세요? 하신 분이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소상공인 컨설팅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을 하세요? 예. 이 자리 보면 앉아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합니다. 아, 그런 일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럼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 전에 소상공인을 하셨다가 컨설팅으로 넘어가신 건가요? 그 전에는 좀 브랜딩 위주로 좀 디자인을 좀 디자인 쪽으로 하시고. 기획을 했습니다. 아, 강사로 계셔야 될 분이 앉아 계십니다. 부담되게. 구멍이 많아. 네? 구멍이 많아. 저는 그래서 저는 2016년도까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도 지역에 내려가서 무언가를 좀 해보고자 이런 것 저런 걸 좀 해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정보도 많이 없을 뿐더러 이런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알고 싶고 궁금하니까 막 사람들 계속 만나고 다니고 SNS에 막 친구를 걸어서 쪽지를 보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캐치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이걸 해본 사람이 없으니 제가 일일이 인터넷을 찾아보고 군청을 쫓아가고 해가면서, 심지어 군청 공무원들도 몰라,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례를 가져오라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데에서 막 찾아가지고 여기서 이런 거 했다더라 그래서 군청 공무원을 설득시키기도 하고, 정말 지금 지난 시간을 지나보면 맨 땅에 계속 헤딩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6년도 이전에 제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 하는 일도 다 모든 일이 새로운 일들이에요. 특히 지역에서 무언가를 기획한다는 게 똑같더라고요.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프로젝트가 그냥 툭 떨어져요. 하고 나서 끝나면 또 전혀 안 해본 새로운 게 뚝 떨어져. 그럼 또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트레이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걸 해나가야 돼.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러다가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벽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을 지금 현재 조금 받고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는 그래서 계속 무언가 좀 뭐 다른 분이 봤을 때는 정체됐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계속 무언가 숨고르기를 하고 다음엔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외부 강연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다니고 뭐 다른 일을 또 더 많이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3년 전에는 강연을 엄청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 너무 소진되더라고요. 제 경험을 계속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계속 경험만 나누고 있으니까 제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지난 거 가지고 이게 팔아먹는 게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저한테 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강연을 가능하면 이제 조금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 스스로 정체되어 있을 때 최근에 맡게 된 업무는 컨설팅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약간 넘어오게 돼서 지금은 사실 행안부의 청년마을 컨설턴트로 하고 있고, 지금 문경 같은 경우에는 뭐 청년마을 그 중에서도 선배잖아요. 근데 지금 막 선발되는 팀들 거기에 이제 선발하는데 심사를 맡기도 하고, 지금 작년에도 몇몇 마을들은 제가 컨설팅을 해서 이제 하고 있고, 올해도 역시나 이제 그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그런 일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은 강의랑 좀 다른 게 그런 팀들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보태서 무언가 조금 디벨롭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재미를 느끼고 저도 거기서 영감을 받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제 상태를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저는 힙컬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했던 거는 그 방랑사롱이란 브랜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인데 지금 16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7년, 8년째 망하지 않고 해오고 있다는 거에 그냥 자부심을 느끼고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 이 카페를 7, 8년 동안 망하지 않고 한다는 것 자체에 스스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거 지역에 내려가서 이런 거 하는 거를 잘 몰라갖고 혼자 계속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왜냐면 그 전에 저는 백그라운드가 여행업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만 주구장창 다니다가 갑자기 지역에 연고도 없는데 내려간 케이스여가지고 막 자충우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문화기획자라 그래갖고 저는 문화를 모르는 사람인데 문화기획자라 해서 문화기획자가 뭔지 그 개념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저한테 활동가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가가 뭔지도 모르겠고 문화기획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아마 할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걸 해가지고 각 지역으로 쭉 해서 보통 지역의 문화재단이 이걸 수행을 했는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 또 어디 문화재단이나 어디가 하겠죠. 그래서 경북, 경남 이렇게 다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2019년부터 21년까지 관광도로 PD도 했었습니다. 여기 청국장 PD님이 우리 한기수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보면 흐름이 어느 정도 아실 텐데 그 다음에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이게 첫 해가 2020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요즘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또 이것도 2022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2023년에 지금은 이런 걸 하고 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한참 할 때였어요. 그리고 문화기획자라는 신이 굉장히 클 때가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갔을 때 사람들이 다 도시재생 활동가 내지는 문화기획자라고 불렀던 게 다 그런 맥락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도시재생 전문가도 아니고 문화기획자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여행사를 다니던 여행가였던 건데 사람들이 저를 자꾸 그렇게 불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재밌는 거 사람들이 여행을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딱 그거였어요. 내가 있는 지역으로 여행을 왔으면 좋겠다. 왜? 내가 아는 게 그것뿐이 없어서. 난 여행업만 알지 다른 걸 모르니까.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알 줄 모르는 걸 억지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지역으로 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녀봤고 여행업에도 많이 있어봤고 외국에서도 살아봤고 이런 경험들이 여기 순창이라고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잘 오지 않은 동네에서 내가 무언가 만들어서 여행을 올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냥 딱 이거였어요. 너무 심플하게. 그래서 막 이것저것을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저를 이런 걸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걸 하니까 이제 중기부에서 이런 게 나오니까 저한테 또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내 스스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지역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서울 토박이거든요. 본투비 서울 사람, 홍대 입구 태생이에요. 거기서 20살 때까지 살다 이제 물론 신도시로 이사를 가긴 했지만 거기가 제 고향 터전이었던 거죠. 또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거 환경에 괜히 노출돼 있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몰려들고 복잡복잡하고 심지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옛날에 사람도 없는 데였는데 지금 거기 연트럴파크가 됐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도 어렸을 때도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돼 있었어가지고 뭐 그런 유행이라든가 이런 걸 굳이 막 따라가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그래서 그냥 뭐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겠지라고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언가 시대의 흐름이나 정책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 근데 저는 최근에 어디 갔는데 어떤 젊은 분이 저한테 자기는 꿈이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뭐지? 어떻게 꿈이 로컬 크리에이터지?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그전에는 이 도시재생 할 때는 대학생들 막 해갖고 도시재생 무슨 전문가 육성하고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어떤 애들이 가면 도시재생 전문가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잘못 알고 이 흐름에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하고 싶었던 건 딱 이거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할 줄 아는 게 저는 여행자였기 때문에 이것뿐이 없는데 다만 내가 무언가를 해서 혹시 지역을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소름 돋도록 이 나이브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모했고 무식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보지 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던 곳이 순창이었어요. 전라도 순창. 순창도 그냥 그 당시에 제 직업이 그 국내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 투어. 근데 제가 호주에 살다가 2011년도에 귀국을 해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행업 들어간 99년도에 여행사에 입사를 했는데 허니문 시장에도 있었고 유럽 배낭여행 시장에도 있었고 패키지 시장에도 있었고 뭐 다양한 영역이 있었어요. 한 회사를 2년 이상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그러다가 이제 인솔자를 또 하게 됐죠. 그래서 해외여행 인솔자를 해갖고 유럽 배낭여행 인솔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 유럽 배낭여행은 지금도 뭐 지도도 안 보고 다닐 정도로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태국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여행업에 돌아가는 생태계는 거의 대부분 업종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이제 현타가 온 거죠. 2008년, 7년 이때 현타가 와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이제 또래들은 그 당시만 해도 입사해서 차곡차곡 열심히 다녀가고 돈 벌어가지고 차 사고 집 사고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이게 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그 사회생활의 그거였는데 저는 이미 너무 궤도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30살 되기 전에 이미 궤도에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쫓아갈 엄두도 안 날 뿐더러 갈 수도 없겠더라고요. 근데 20대 초중반에 제가 여행업 다니면서 친구들은 저를 엄청나게 부러워해요. 맨날 외국 가 있으니까. 얘네들 여권도 없을 텐데 저만 맨날 외국 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친구들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외국 가갖고 시민권자 된 애들도 여럿 있어요. 제 맨날 여행 다니는 거 보고 그리고 제가 여권 만들어줘서 제가 데리고 막 홍콩 여행 가서 보여주고 신세계를 보고 왔다 그랬고 애들이 여기가 나가가지고 갑자기 워킹홀리데이를 가더니 막 나중에 호주 시민권자가 됐어. 그런 애들 몇 명 있어요 제 주변에. 근데 어쨌든 그렇게 궤도를 벗어나 있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그래갖고 저도 그때 그래서 호주를 가게 됐어요. 호주 가서 외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랑 무언가 나 안 맞는 것 같아. 외모도 그렇지만 뭔가 안 맞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호주를 갔는데 호주에서 그 영주권을 받고 살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호주 가서. 뭐 택시 운전도 하고 무슨 노가다도 뛰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호주가 학생 비자로 갔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워낙 또 밤에 일 잘하잖아요. 태국 레스토랑에서 주방거주로 일을 했는데 그 자기네 그 태국 식당에서 한국 사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대요. 내가 처음이래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저한테 한 달 만에 저보고 내가 너 영주권 줄 테니까 여기서 요리 배워볼래? 이러더라고. 한 달 됐는데 저 영주권 받으러 호주 갔는데 얼마나 하고 싶어요. 매력적으로 나 이거 공부 학교 2년 3년 다녀야 영주권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애가 자기가 요리 가르쳐줄 영주권 준다는데
근데 문득 딱 봤는데 거기에 태국 주방장 한 2명, 3명이 있었는데 걔네들도 똑같이 원래 요리하던 애들을 이 사장이 데리고 온 거예요. 영주권 주겠다. 걔네들의 일과를 봤을 때 창문도 없는 벽을 보고 웍을 하루에 12시간씩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2번씩. 내가 인생을 그렇게 내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영주권을 받겠다고 저게 과연 내 목표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 뭐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하던 친구들은 그 어떤 저랑은 다른 꿈이 있으니까 12시간 벽만 보고 웍질을 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럴 힘도 자신도 없었어요. 나는 절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한테 나는 못하겠다. 영주권 있고 지랄이면 난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근데 그 시기가 저한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호주 총리가 바뀌었거든요. 그래갖고 영주권 안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영주권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 현타가 시기에 오다 못해 굉장히 우울증이 왔었어요. 호주 생활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영주권을 못 받고 한국에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인생이 별로 이렇게 막 실패했다거나 내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었어요. 이때 너무 이 우울증이 심하게 오니까 과거를 좀 돌아보게 됐죠. 근데 사실은 그전에도 저는 계속 실패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전에는 체코에 또 살겠다고 체코 체코 중앙역의 인포메이션 센터에 이 여행도 좀 잘 알면서 영어도 좀 하면서 배낭여행을 좀 잘 아는 사람 누굴 구한대. 누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딱이라고 소개를 해준 거야. 그래고 진짜 나네? 그래고 갔죠. 갔는데 가봤더니 그 저를 불렀던 사람 사기꾼이었어. 그래갖고 3개월 있으면 비즈니스 비자를 준다 그래갖고 3개월 동안 정말 배같이 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관광 비자 3개월 끝나면 내쫓으려고 했던 거야. 그걸 제가 먼저 깨달았을 뿐이야. 대사관 가갖고 막 난리치고 했는데도 쟤는 사는 사람이고 나는 여행객이잖아. 네 편을 들어줄 수 없대. 그러고 그냥 돌아왔던 적. 그 다음에 태국에 가이드를 하러 갔는데 갔더니 이사는 집마다 집이 털려요. 보니까 거긴 이사 오면 원래 인사하고 집 한 번씩 턴대. 태국에 계속 털려요. 갖고 있는 거 무슨 카메라, 저도 이런 거 좋은 거 갖고 있었거든요. 노트북, 카메라 다 털려. 그래갖고 다시 사면 또 털려. 이게 계속 반복됐어.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게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호주 갔을 때도 그 힘들기 전에도 돈이 없으니까 되게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반지하처럼 되어 있는 주차장을 개조해서 방을 한 4개 만들어놔서 가난한 고학생 애들이 거기서 쉐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집에서 잤어요. 어느 날 폭우가 와가지고 잠겨서 자고 있는데 뭐가 막 보니까 둥둥 떠다녀. 이런 게 막 떠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저는 몰랐는데 옆집 애가 막 죽는다고 막 일어나라고 막 깨고 보니까 거의 침대 여기까지 차 있더라고. 근데 그때도 그냥 다 인생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은 거예요. 근데 이제 호주에서 결과적으로 그게 한 번에 오니까 돌아보게 된 거죠. 여태까지 나는 계속 뭔가 뭘 하기만 하면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구나. 라고 그때 느낀 거죠. 여태까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건데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한국을 딱 왔는데 여행업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고 잘하는 게 여행업 부족인데 여행사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었어. 그래가지고 또 그냥 불나방처럼 인솔자를 다니고 자유로우니까 또 배낭여행 인솔 다니고 돈은 안 돼도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피로도가 쌓이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한다는 거. 그러던 차에 누가 저한테 국내 여행 가이드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여행사 있는 쪽이 국내하고 해외를 다루는 것하고 아예 다른 영역이 있거든요. 저희는 국내를 하는 사람을, 저는 여행업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국내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교류가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저한테 국내 가이드를 하라고. 그래갖고 국내? 우리가 왜 국내 여행 가이드 그러면 이 이미지처럼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도 같을지 모르겠지만 막 차 타면 막 춤추고 노래해야 되고 막 술 돌리고 막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싫다 그랬는데 이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나투어에서 굉장히 비싼 여행 상품의 가이드를 하는 거라 고품격 그 유명한. 그리고 가봤더니 근데 너무 좋아요 진짜. 뭐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일반인이 올 수도 없어. 뭐 2박 3일 하는데 막 70만 원씩 하는데 누가 그돈 내고 오겠어. 근데 가면 막 숙소도 5성급 호텔에서 자고 뭐 식사도 매 끼가 그냥 다 원 정식이에요. 25,000원이 기본 식대야. 그러니까 뭐 한정식, 회정식 뭐 어디 가면 그냥 특산물 이런 거만 먹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가이드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면서 다녀보니까 그 돈을 내고 오는 손님은 누가 있겠어요? 여유 있는 사람이 오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봐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들이 돈 벌어가지고 효도 여행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돈 내고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 딱 그 저희가 손님 픽업을 거기서 하는데 아침에 그래서 픽업하면 외제차들이 막 들어와요. 기사가 내려가지고 뒤에 문을 열어주면 저희 손님이 내려서 저희 버스에 다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쫙하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앉아요. 그래갖고 조용해요. 버스 가는 내내. 그리고 아침에 가면 신문 저희가 차량용 슬리퍼를 다가 기내처럼 슬리퍼 신고 어르신들 신문 쫙 읽으면서 가는 거. 근데 도착하면 그때 이제 제가 직접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소개를 하는 그런 가이드. 그래서 저는 하다 보니까 제가 국내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해외는 한 60개국 이상 가봤거든요. 근데 정작 서울 사람인데 서울 밑에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 그래갖고 인터넷에 떠도는 짤 있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서울 밑은 다 지방이라고 쓴다고. 서울 밑에 내려가면 그냥 다 지방 사람.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는 그 사투리를 군대 가서 처음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이런 거를 군대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저는 군대 갔더니 뭐 막 제주도 애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를 진짜 지금 문득 생각나는데 저를 엄청 괴롭히는 사람이 상주? 여기 근처 아니에요? 상주? 네. 근처죠. 그 사람 좀 엄청 괴롭혔는데 저 그 사람 말을 거의 한 80%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맨날 맞았어. 자기 말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긴 했는데 어떻게 뭐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다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자기 놀린다고 장난한다고 때리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국내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아 내가 우리나라의 지역에 너무 무지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다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제가 한 회사에 20년 이상 다녀본 적이 없는데 이 가이드를 5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방방곡곡을 많이 다녔어요.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코스라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맨날 가는 데만 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갔던 지역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간만 나면 제가 여행을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나 여기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외국 다니듯이 저는 외국도 그렇게 다녔거든요. 나 여기 안 가봤는데. 그냥 가봐야지. 그럼 막 그냥 가. 그래갖고 막 그렇게 간 데가 막 몰타 이런 데. 몰타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저 이탈리아 쫙 밑에 있는 섬나라 있어요. 그런 데도 막 가. 어디 텔레비 보다 보니까 뭐 칸쿤 이런 데 칸쿤이 어디지? 멕시코네? 한번 가보자. 막 가보고. 유칼레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호주에서 쫙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유칼레도니아라는 나라 들어오셨어요. 이런 데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국내 여행도 저는 그런 방식으로 다닌 거죠. 그래갖고 순창을 누가 여행을 아무도 안 와. 근데 순창이라는 동네 뭐 재미난 게스트하우스가 있네? 한번 가볼까? 이래서 갔던 거죠. 근데 가보니까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어갖고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볼 게 없어서 그냥 있다가 탱자탱자 놀다가 그냥 그 주인장이 나를 데리고 자기 친구들 막 소개해주고 동네 밥집 가고 여기 수수께끼래. 근데 자기 친구라고 같이 가서 차도 마시고 뭐 동네 어디 마실 때도 아니고 진짜 동네 사람처럼 다닌 거예요. 그러다 일주일 있다가 딱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그 주인장이 저한테 너 이렇게 가만 보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사람을 많이 상대해봐갖고 뭐 이런 재미도 있고 한데 카페를 한번 해볼래? 이런 거 저한테. 거기 한옥 게스트하우스인데
여기 방 끝에 하나 내가 내줄 테니까 나보고 카페 한번 해봐요. 이 얘기를 본인은 한 4명한테 했대요. 근데 아무도 안 와. 누가 오겠어? 거기 순창에 인구가 27,000명이 살아요. 여기만 한 5만 명 안 살아요? 여기 점촌에? 여기만 4만 정도. 그러니까 거기는 군에 27,000 살아요. 군에. 그리고 읍에 한 5,000명 살아요. 나 빼고 다 아는 사람이야. 거기 순창 설씨가 있는 동네여가지고 설씨면 다 동네 사람이야. 설씨는 그거 하나야. 그리고 아니면 고등학교 2개뿐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동창 아니면 그 집송촌들이 막 있어. 무슨 성씨별로. 그러니까 집안 사람 아니면 학교 아니면 뭐 공무원 친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거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이야. 나만 모르는 사람이고 나 빼고 저기를 다 아는 거야. 근데 거기 가서 장사하는 거 누가 알아 그랬어. 근데 저는 그걸 딱 듣고 되게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16년도 6월 9일날 순창을 처음 갔는데 7월 13일에 저 짐 싸갖고 내려와. 그래갖고 한 달 놀고 8월달에 그 공사해가지고 9월달에 짠 오픈한 게 지금까지 오픈. 지나고 나니까 어저께 제가 누구죠? 어저께 대구 갔을 때 번호상대가 굉장히 친해요. 그 공주의 퍼즐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저랑 비슷한 시기에 내려왔거든요. 그래갖고 페이스북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궁금한 사람 막 페이스북하고 막 친구하고 한 게 좀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저도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이도 비슷하더라고요 저랑. 근데 그 양반도 그냥 집 하나 사갖고 했는데 덜컥 그냥 내려온 거야. 이렇게 지역에 내려오면 안 된다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저도 똑같았어요. 저처럼 아무 생각 없고 개념 없이 창업을 한 거예요. 그냥 전혀 이런 거고. 근데 저는 그냥 이거였던 거예요. 제가 그 내려왔던 이유가 그냥 지역에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한번 뭔가 재밌는 걸 만들면 순창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이거 딱 하나였어요. 그래갖고 내려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 내려와서부터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순창을 안 몰라. 인구도 없는데 여기처럼 하다못해 뭐 5만 6만이라도 살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떠들고 자기 고향이 어디고 얘기를 하면 점촌이라는 이름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순창은 군내 인구가 27,000인데 떠들어봐야 사람들이 순천이요? 이게 되고 순천이요? 순창 고추장으로만 알죠. 고추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역을 몰라요. 하다못해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저는 항상 드리는 질문이 여기 사는데 하루 만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주어졌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됐던 가족이 됐던 어디 멀리 있던 형제가 됐던 왔어요.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어디를 좀 한번 가고 싶어. 하루 만에 시간 동안. 그럼 갔다 올 수 있는 반경이 멀리는 못 갈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근처에.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기 꼭 가봐야지 하고 품어뒀던 곳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다음에 꼭 가봐야지. 누구나 그런 생각 같잖아요. 여기 마음속에 찜해놨다가 다음에 누구랑 가봐야지. 다 이런 생각 한다는 거죠. 근데 순창은 아무도 그 리스트에 안 넣는다. 아무도 순창 가봐야지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안 와,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를 저는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의 그 리스트에 들어야 되겠구나. 누군가는 그 리스트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먼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행을 오게끔 만들겠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여행을 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평생을 여행업에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여행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집을 벗어나야 여행이잖아요. 내가 집 밖을 나가야 되잖아요. 집 안에 있으면 여행이 아니잖아. 여행의 정의도 그래요. 집을 벗어나서 목적지를 정해서 거기까지 가는 여정과 식사, 먹고 놀고 자고 하고 집까지 돌아오는 여정을 사전적으로도 여행이라고 정의해. 집을 벗어나야 돼요. 근데 저는 거꾸로 내가 집에 있는데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게 과연 같은 여행으로 정의할 수 있냐라는 거죠. 다르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제 스스로 여행을 정의해야 됐었어. 그럼 내가 생각하는 여행은 뭐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순창을 안 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으로 순창을 안 오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범위와 범주를 다르게 설정한 게 이유하고 상관없이 그냥 뭐 방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볼일 보러 갔어. 시청에 볼일 보러 갔다가 일찍 끝났네? 여기 시간이 남네? 근처 가서 어디 카페라도 가볼까? 검색도 해보고 여기 뭐 밥집도 있는데 밥도 먹고 그러고 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여행을 한 걸까요? 업무를 보고 온 걸까요? 여행을 했다고 해도 되죠. 누가 그걸 여행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유와 상관없이 내 지역에 와서 체류 시간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를 하는 행위를 저는 여행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행이 똑같잖아요. 우리 거기 가서 시간 보내고 돈 쓰는 건 똑같잖아.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여행인 거죠. 저한테는. 그렇게 정의를 해서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은 돈을 쓰게끔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질 않잖아. 자, 이제 전략을 다 했어. 마케팅을 어떻게 할까가 문제예요. 마케팅. 그게 지역 브랜딩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순창을 한번 가봐야지라는 생각이 안 드는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제가 스스로 그러면 나는 지역을 브랜딩하는 사람이니까 로컬 브랜더가 돼야 되겠다 해서 제 스스로 로컬 브랜더라고 하고 다녔어요. 제 스스로. 그런 말은 근데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게 무언가 남들과 다른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이국적이고 다르고 이러니까 찾아가는 거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저기 문경 읍에 있는 백다방을 굳이 찾아가지 않잖아. 스타벅스는 다르겠지만. 근데 무언가 다른 가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한테 카페를 하겠느냐고 물었던 주인장이 저한테 줬던 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마당이 있고 이게 제 벽인 거죠. 내 벽. 여기 혼자 공사했어요. 뜯어고쳐. 노가다를 한여름에 엄청 이해가 또 더워가지고 이렇게 2016년도를 만들고 방랑사롱이라고 그냥 제가 그때 처음으로 브랜딩이라는 브랜딩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여행 좋아하는데 이 당시에 되게 많았던 말들이 여행자 카페라는 말 되게 많이 썼는데 저는 그 말을 쓰기가 싫더라고요. 여행자 카페는 뭔가 좀 너무 상투적인 느낌이 좀 저는 많이 들어서 그런 말 안 쓰고 다른 말이 뭔가 없을까 하다가 방랑사롱 처음에 방랑다방이었다가 뭐가 하면 안 좋대 다 방랑다방이 안 좋대 그러고 뭐가 좋지 그래서 방랑사롱이라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모습도 굉장히 이국적이었고 제가 그래서 모티브를 딴 거는 태국이었어요. 태국에 또 살았었기 때문에 태국 같은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태국이 모티브가 됐었고 머리도 진짜 위로로 다녔어요. 지금은 굉장히 순한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때는 진짜 레게 머리를 저러고 다녔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창에 27,000의 인구가 살고 읍에 5,000명 사는데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대부분 나 빼고 다 아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애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커피도 막 골로에다가 이 통돌이 로스팅을 해가면서 밖에서 막 볶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화들짝 놀래요. 저를 보고. 그리고 이 문을 이거는 그냥 항상 열려져 있는 문이고 이렇게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가 이 자리에 이러고 앉아있어요.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와서 깜짝 놀라갖고 그냥 가시는 분도 많았어요. 이게 홍대 피플에 그 동네에 있으면 어울릴 비주얼인데 이 순창에 있으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순창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근데 언제 조금 이렇게 친밀도가 형성됐냐면 지방에 있는 방송사들은 뭐 거리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엄청 쫓아와요. 그래갖고 지역에 누가 와서 이러고 이상한 짓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찍어왔어. 그러고 나니까 방송국에서 막 여기저기 그래서 오픈한 지 3달 만에 한 10개 이상 찍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처음엔 제가 인사에 받아주지도 않고
아마 그분들은 저를 동남아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인사만 쓰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나가면 제가 인사하면 막 반갑게 맞아주면서 텔레비에서 날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 막 이렇게 웃으면서 저를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친밀도가 높아진 거지. 덕분에. 근데 이제 제가 카페를 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여행자를 모으겠다고 한 거고, 근데 저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카페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고 사람들이 오게끔 하려면 뭘 해야 되지? 했을 때 제 그 백그라운드로 추론을 했던 건 축제였어요. 무언가 빵 터지는 축제를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바이럴이 더 많이 일어날 테니까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걸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걸 하고는 싶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나는 재즈 페스티벌을 좀 해보고 싶다, 지역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제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러다 이 친구를 만났어요. 제 인생에 귀인이 몇 명 없는데 인생이 삭막하게 살아가지고 이 친구가 제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 저의 첫 번째 귀인이었던 것 같아요. 저 친구가 그 전주에 있었던 친구예요. 저 친구는 저는 모르는 친구였고, 저 친구의 친구 때문에 만나러 갔다가 옆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는 순창에 그냥 뭐 이만저만한 일로 내려오게 돼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저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친구가 굉장히 흥미롭게 듣더니 저한테 자기가 그 뮤지션들을 다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몰랐는데 저 친구가 당시에 그 전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재즈 가수가 꿈이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그 라이브 재즈 공연을 100회 이상 이미 했었어. 그래서 전주에서 그 전주의 그 재즈 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 친구 다 자기네 카페에 데리고 와갖고 저걸 했기 때문에. 제가 보시려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요거를 껴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막 했더니 그래갖고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 재즈 가수들 다 소개해 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순창에 있는 동안 했던 거의 대부분의 공연의 뮤지션은 이 사람이 섭외해 줘요. 엄청난 귀인을 만나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가수들도 다 소개해 줘요. 이걸 하고 싶다고 내가. 페스티벌을 당장 뚝딱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 음악회 같은 걸 한 거죠. 근데 이게 제가 9월달에 오픈했는데 10월달에 했죠. 한 달 만에. 이걸 딱 하니까 저는 이제 지역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뭐 지역 생활도 처음인데다가 시골 생활도 처음에 모르잖아요. 밤 7시인가 8시인가 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할머니들이 엄청나게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시끄럽더라고. 읍내 6시만 되면 할머니들 주무시는데 7시에 이게 마을 한가운데 있어요. 옆에 막 집들이 빽빽하게 있고. 그때 막 이거 막 난리치고 하니까 할머니들 막 쫓아가니 뭔 소린가 쿵쿵쿵 하니까 내가 그 미처 깨닫고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거 막 행사 준비하느라고 막 바빴는데 할머니들이 보니까 어디 저기 뒤에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몰랐어요 계신지. 다 끝나고 나서 막 정리하는데 할머니들 아직도 안 가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랬어 사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이거 재즈 공연을 한 1시간 했는데 이게 왜 여기 앉아있지?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할머니 재밌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난대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이거 뭐지? 이 반응이 뭐지? 뭐가 신나는데 그냥 뭐 들썩들썩 하니까 여기 눈앞에서 막 드럼 두들기지, 막 이거 기타 치지, 여기 막 외국 애들 막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마 콘서트장에 와 있는 느낌이었겠죠 그분들한테.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이분들이 이 나이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게 아니고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못 즐기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고, 문화라는 게 이런 재즈 공연을 이분들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겠구나. 이거를 예술회관이나 국민회관에서 하면 이 할머니들이 평생 가서 재즈 공연을 받겠냐고. 손만 뻗으면 다른 옆집에서 하니까 이걸 받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점을 저는 이거 처음 하면서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페스티벌을 하게 돼요. 그래서 봄 보야지 순창이라고 순창으로 놀러 오세요라는 이런 페스티벌을 해서 보보 순창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얼척도 없이 한 거예요. 그냥 막 얼렁뚱땅 거. 이거 제 돈 갖고 했어요. 뭐 어디 지원받고 이런 걸 일도 몰라가지고 그냥 막 한 거예요. 제가 수배해가지고 사람.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 페이스북에 몇 년 전 올리는 거 뜨잖아요. 이거 할 때가 며칠 전에 뜨더라고요. 너무 호기롭게 외국 사람들도 불러야지 그래갖고 이거를 또 영문으로 해가지고 막 풀렸어. 이 당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얼토당토하고 호기로웠는지. 근데 재밌었어요, 덕분에. 그래서 제가 해야 됐으니까 유료로 했죠. 돈 받고. 근데 사람들이 이미 한 1년 정도 지난 때여서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동네에서 군수님이 엄청 자주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료를 했는데 사람들이 입구에 와가지고 돈 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이런 걸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시골은 다 공짜더라고. 여기서 돈 받고 뭐 하는 거 잘 없지 않아요? 문경 정도만 돼도 잘 없어. 그래 그때 또 뭘 느꼈냐면 이 지방은 문화가 복지랑 같은 말이구나. 이 지자체장들이 복지로서 문화를 대하는 거야. 야 우리 저기 중생들을 위해서 뭐 누구 가수 섭외해가지고 쫙 하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또 충격적인 걸 느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오시게 하긴 뭐하니까 국민 50% 할인해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띠도 해주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때부터 저는 고민했던 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만 와서 돈을 쓰면 이게 확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지역에 무언가 소비가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페스티벌을 한 거여가지고 참가하기 전에 식당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이런 걸 할 거고 오는 사람한테 띠지를 둘러줄 건데 이 사람이 식당에 방문하면 어떤 베네핏이나 이런 거 1,000원 정도만이라도 DC를 해주실 수 있겠냐고 제가 여기저기 수습을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4군데 식당에서 오케이를 해줘요. 그래갖고 그 식당들 리스트를 뒤에다가 깔고 손님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리고 일부러 2박 3일짜리 행사를 했어요. 2박 3일. 왜? 오래 있어야 돼. 그래야 돈을 많이 쓰죠. 이거는 관광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머무는 관광지, 야간 관광 활성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왜 그러겠어요? 오래 잡아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두려고. 지나가면 돈을 그만큼 돈 쓸 시간이 없잖아요. 짧으면. 근데 오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야 되지, 먹어야 되지 이러니까 잡아두려고 그래요. 핵심. 컨텐츠로 잡아둘 수밖에 없죠. 제가 전주 관광가에 뭐 컨설팅은 아니고 약간 자문 때문에 갔었는데 전주 한옥마을에 사람 1,000만 명 와요. 근데 고민이래. 뭐가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KTX 타고 전주 와서 한옥마을에서 비빔밥 먹고 한복 입고 사진 찍고 기차 타고 여수 갔대. 여수 밤바다 봐야 되니까. 자기네들은 그것만 소비하고 간다 이거. 1,000만 명이 와도 다 여수 가서 잔다 이거. 그럼 똑같은 1,000만 명이 여수를 가서 거기는 술 먹고 밥 먹고 자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소비는 여수에서 다 일어난다고 봐야죠.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닭꼬치 먹고 한복 입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오래 잡아둬요. 오래. 그래서 2박 3일을 했고 따져보면 4끼를 먹어야 돼요. 근데 마침 식당이 4군데네. 그러니까 한 번씩 다 가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길 갔다 간 사람들이 리뷰를 하죠. 리뷰를. 너무 좋았다고. 이게 어떤 마켓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게끔 고객의 이 흐름을 그렇게까지 끌고 가려고 만드는데 저는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손 뒷걸음질 치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고 나서 이
실질적인 걸 하고 나서 나중에 이론을 깨달아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요즘 제가 마케팅 공부하고 있는데 아 제가 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그 유식한 언어나 이런 걸로 배우고 있는 중에 거꾸로 저는 몸으로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리뷰를 보고 사람들이 또 재방문이 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 식당 주인 도대체 어떻게 알고 왔지? 여기 외지인이 오지 않는 동네고 그냥 동네 밥집인데 갑자기 외지 사람들이 들어.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누가 블로그에 글을 자세히 써놨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찾아봤더니 여기 왔던 사람이 이 행사를 통해서 자기한테 와서 자기도 너무 신기한 경험이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 서비스해줬더니 그 사람이 바이럴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의 순창이 리스트에 들어간 거예요. 다음에 순창 한번 가볼까가 된 거죠. 누군가한테. 그래서 그 리스트에 드는 작업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걸 보고 당시에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마침 놀러 왔어. 그 직원이 한 300명 왔었거든요. 자기네들이 진짜 수천만 원 페스티벌에도 300명 모으기가 힘들대. 전주에서 이 시골에서 어떻게 300명이 와?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자기네들이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더 해봐요. 그래갖고 무려 돈을 5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무려 500만 원. 그 당시는 500만 원이 저한테 엄청 큰 거죠. 지원해 줘갖고 돈을 주면서 하래.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려면 무언가 뭔 증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한테 이걸 줄 수가 없어갖고 뭔 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증은 저 사업자 등록증뿐이 없는데 카페 하는 그 간이가세 사업자 등록증뿐이 없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다른 걸 만들어 오래요. 그래갖고 막 찾다 보니까 뭐 비영리자 단체를 만들려면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 고유번호증이라는 걸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만들었어. 그래갖고 본 보야지에서 따와가지고 보보문화관광연구소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갖고 종이 쪼가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걸 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런 걸 해본 거죠. 근데 이걸 또 하려고 그랬더니 무슨 누가 마침 행안부에 이런 거 활동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데 한 180만 원 준대. 그래갖고 아 180만 원이나 줘요? 그리고 또 제가 요 찜도 만들었겠다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행안부에서 저를 뽑아줬어.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처음으로 무언가를 내가 서류를 써가지고 면접을 보러 서울을 가는 거예요. 108시간, 130년 그래. 그리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막 그냥 너무 허무맹랑하고 그냥 그 즐겁게 이거 할 거예요 막 얘기했더니 그 심사위원이 막 웃으면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뭘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저는 한 130만 원 주달라고 왔는데 그래서 뭘 주실 건데요? 내가 그랬더니 심사위원들 다 빵 터져가지고 빵 웃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단체로 왔어. 이 행사 구경하고 싶다고. 근데 저는 그게 첫 경험이었어요. 무언가 심사에 통과해서 사업을 받은 게 130만 원이 저한테 처음 경험이에요. 서류를 써보고 면접을 보고 그 또 예산을 받으면 이걸 해야 되잖아요. 정산을 해야 되니까. 이 시스템을 처음 해봤는데 130만 원짜리 해보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 굉장히 짧잖아요. 한번 해보니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간땡이가 커져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커지고 나중에 1억까지 했어요. 보보 문화관광연구소라는 이름으로 1억까지의 용역 사업 비슷한 걸 이렇게 해봤었어요. 그게 처음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했는데 이때 느꼈던 것 1차에 느꼈는데 문제점을 봤던 것 중에 밤에 저녁에 할 게 없고 여기 시골이 밤에 문 다 닫아가지고 식당도 일찍 가면 일찍 안 가면 저녁을 못 먹을 동네인데 근데 젊은 애들이 와갖고 계속 술만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다가 생각난 게 사일런트 디스코라는 게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엄청 흔한 문화였어요. 뭔지 알아요 이거? 사일런트 디스코. 홍대 앞에 놀이터라고 엄청 유명한 데 있어요. 우리 때는 거기 깡패들 많아서 잘 안 가던데 거기 언제 이렇게 갔더니 사람들이 한 무리 사람들이 막 춤추고 있어요. 나이트처럼 막 조명 막 번쩍번쩍. 그리고 와 뭐 하나 보다 이렇게 가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춤추고 있어.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그 가만 봤더니 헤드폰 쓰고 DJ가 저기 있으면 무선으로 나만 들리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는 혼자 클럽 온 거야. 막 난리치면서. 그러니까 술이 없잖아요, 놀이터니까. 그 옆에 있는 술집 사장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춤추고 있으면 툭툭 치면서 이렇게 메뉴판 보여줘. 뭐 술 리스트. 그럼 돈 주면 와가지고 빨대 이렇게 해가지고 줘요. 이렇게. 와, 저거 진짜 신세계다. 이렇게 느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것도 아주 오래된 얘기였어요. 서울 살 때. 이걸 해야겠다. 조용하고 저녁에 안 떠들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이거다. 그래갖고 2017년도에 막 수소문해갖고 사일런트 코리아가 있더라고. 연락해서 저희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장비를. 너무 비싸더라고, 장비가. 그래갖고 또 막 여기 수소문하니까 전주에 마침 이 장비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갖고 연락이 가서 이걸 했어. 너무 재밌었어. 소리가 나. 지금 소리 나네. 음악 소리가 안 나죠? 조용하잖아. 근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 나니까 옆집 할머니들이 또 나와서 뭐가 시끄러우니까. 근데 이거 DJ 그 기계 옆에서 해갖고 소리가 조금 나요. 근데 굉장히 조용하죠.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또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제가 할머니들 너무 죄송하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이 광경을 보고 진짜 깔깔대고 있더라고요. 여기 미치겠네 진짜. 얼마나 그 할머니 보면 신기하겠어요. 이게 뭐지 싶잖아요. 그래서 의자 깔아놔놓고 할머니들 한 7명이서 막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이걸 구경하시죠. 근데 제가 그때 또 느꼈어요. 이게 진짜 홍대에 엄청 힙한 청년들의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이 깡시골에 갖고 왔는데 이 할머니도 저렇게 좋아할 일이야 이게. 그래서 이분들의 경험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그때 또 느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18년도에 넘어가서 재즈 페스티벌을 할 건데 막 여기저기 작은 마을이니까 카페에서도 하고 음식점에서도 하고 관공서에서도 하고 이런 거 막 무슨 어떤 대단히 스테디움에 막 이런 무대에서 하는 거 말고 작은 마을은 이런 축제가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이때도 저 혼자 맨날 떠들고 다녔어요. 이런 걸 하겠다고. 그래서 누가 저한테 자기 일본 갔는데 일본에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어디요? 그래서 또 막 찾아봤어. 일본의 오사카하고 교토 사이에 타카츠키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무것도 유명한 게 없어. 근데 1년에 한 번 재즈 페스티벌을 합니다. 5월 3일 4일 일본 최대 연휴 때 타카츠키 재즈 스트릿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는 사람들.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17년도인가 갔었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야, 지역 활성화가 진짜 이런 거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왔어요. 뼈저리. 그 타카츠키 재즈 스트릿이 제가 갔을 때만 해도 19회인가 그랬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지고 돈을 안 받고 메인 스폰서십 맥주에서 딱 하나만 받아요. 그때 하이네켄이 원래 그런 걸 잘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술은 다 하이네켄이야 그때. 그리고 개막식과 팔막식은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래갖고 제일 먼저 오프닝은 고등학교 고적대가 해요. 그 대단한 재즈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공연장이 책자를 나눠주는데 공연장이 60번까지 있어요. 공연장 다 술집, 카페 뭐 다 이런 데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공연 타임테이블이 쫙 있어요. 리스트에 있는 가수만 한 700명. 근데 사람들이 그 이틀 만에 한 50만 명 정도가 몰린 그 작은 마을.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 재즈를 알리려고 리스트에 없는 재즈 가수들이 골목마다 한 명씩 앉아있어. 버스킹을 하는 거야. 자기 앨범 팔고.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 계속 재즈 음악이 들릴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막 밀려서 다녀, 밀려서. 그 갔더니 야끼니쿠 집이라고 숯불고기 집에 누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매 시간마다 이게 있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 고깃집 사장님이 이런 테이블 밖에 끌고 와갖고 여기서 브루스타를 막 고기 구워. 냄새 막 나니까 먹고 싶잖아. 시간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조이컵에다가 해갖고 이쑤시개 꽂아서 막 팔아.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거야. 야, 지역 재생 저거구나. 그때 제가 아주 많이 느꼈어요. 아, 이게 컨텐츠와 페스티벌로 지역을 살리는 게 바로 이거구나라는 거를 저는 개념적으로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페스티벌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뭐 지역에서 이제 하는 것들을 좀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게 29년까지 했어요. 아니 19년까지.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제가 이제 PD로 활동하다 보니까 지역민들과의 교류가 많아져갖고 이 팀들을 제가 하는 축제에 다 참가를 시켜줄 수 있었죠. 그래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니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니네들이 하고 싶은 거. 근데 요즘에 저는 몰랐는데 지금 페스티벌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축제의 흐름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강 몽땅 페스티벌 이런 거 했던 유명한 김성준 감독이라고. 김성준 감독. 그럼 이런 양반들이 기획하는 방식이 그래요. 아주 메모던 축제를 만들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다 담아. 그리고 우리는 포장만 해줘. 이런 형태의 축제가 지금 많아지는데 저는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은 참여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저 혼자 홍보했을 때보다 이들이 각자 홍보를 하니까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느낌으로 지어낸 축제라고. 이런 느낌으로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서 나름 외국 뮤지션들도 좀 초대해가지고 이거는 뭐 무슨 이태원 클럽 같은데 풍창에 저희 공간이었어요. 이 친구도 아주 우연히 만난 외국 친구였는데 국내 가이드 하다가 어떻게 만났지? 아, 국내 가이드 하다가 저기 보성 녹차밭에 갔는데 외국인들이 꽉 와 있어갖고 그 녹차밭에 차 시음하는 곳에 이모님들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아, 저 외국 사람들 말ಕ್ಕೆ 못 알아듣는다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라고. 이거 우리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 뭘 사고 싶은데 그걸 막 설명을 하는데 이 차 용어들이 어렵잖아요. 뭐 우전차 있고 뭐 차 있고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모르니까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제가 이제 뭐 얘기해주다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무슨 어디 그때 전라도 어디 교수래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뭐 그때 페이스북 주소를 받았나 뭐 약간 그렇게 소통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제주도에 정착해갖고 거기서 제주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레게 뮤지션이야 본인이. 그래갖고 거기서 막 하고 있는 거라고 뭐지? 그래갖고 여기 우리 이런 거 하는데 구경 저기 뮤지션을 참가하라 그랬더니 이따 이렇게 자기가 레게 팀 데리고 왔는데 얘 빼고 나머지 3명은 겁나 유명한 애들이었어요. 저는 레게 씬을 잘 모르니까 근데 레게 씬에서 엄청 유명한 애들 다 데리고 왔더라고. 무슨 뭐 이름 무슨 동방전력 뭐 찾으면 다 나오는 이런 애들이야. 네. 무슨 뭐 노선택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야. 시간 그냥 조금 일찍 끝내고 빨리 하는 게 쉬는 시간 없이 괜찮으실까요? 혹시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되면 중간에 빨리 하겠습니다. 앞에 너무 길어. 그럼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2년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좀 찾아 나섰고 공간을 이게 고추장 저온 창고가 있었는데 이거를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이런 공간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4평짜리 카페였는데 이건 한 40평 정도 됐어요. 그 디자인을 직접 하셨네요. 네, 뭐 디자인이랄 것까지도 없고 그냥 목수 아저씨 불러갖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난 필요한 무대가 있어야 되고 무대 이걸 해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저온 창고니까 원래 벽이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저는 되게 뭔가 이미지 있는 그림을 넣고 싶어가지고 막 또 인터넷을 찾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래피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찾으니까 저의 마음에 이렇게 비슷하게 누가 그
그 이태원에다 누가 그려놓은 그림을 발견해가지고 수소문 했어요. 이 사람은. 수소문해가지고 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그래갖고 이제 초안막 주고받고 하면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밤새 하루 만에 그리더라고. 그래갖고 밤새 이걸 그려. 이 아저씨가 또 저는 어쨌든 이제 이거 하나 의뢰자의 입장으로 이 예술인한테 이거 하나만 줬는데 여기 드나드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순창 공무원들이 드나드는 저 누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순창 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한 10개 이상 이렇게 한테 줬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저는 떠났는데 이 친구는 순창 갖고 맨날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순창 군에서 만든 무슨 고추장 단지 거기에 건물 새로 생기면 하나씩 다 얘가 가서 그리고 있어. 그래갖고 저 이거 하나로 인해서 엄청 잘 팔리기. 저도 나중에 보고 뭐지?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지역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걸 느껴서 이런 거를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계속 이런 걸 하게 된 거예요.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느낀 거죠. 그러다 이제 지역의 뭐 문학 독서문화 캠프라는 거를 이제 또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게 무언가 기획자적으로 이게 5천만 원짜리 행사예요. 근데 기획이라고 할 만한 걸 하고 통과를 받고 행사까지 하고 정상까지 한 사이클로 돌아간 거의 최초의 사례였는데 이런 거를 할 여력이 안 돼서 또 이때 귀인이 등장해가지고 저를 구해줬죠. 그 아까 처음 만났던 그 귀인이 내가 이런 걸 한다 그랬더니 또 누굴 소개해줬어. 당시 이제 문화 기획자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은 그때 이미 몇 년 동안 문화 기획사를 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을 소개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A부터 Z까지 알려줬어. 사업 실제로 인력까지 파견해가지고 행사하는 것도 도와주고 정산도 같이 해주고. 제가 이 신으로 나를 끌어들인 진짜 귀인이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그 원민이라고 그 다음에 전주 사회혁신센터 센터장이 됐어. 지금은 대학교 가서 교수하고 있어. 제가 귀인이라고 맨날 얘기하고 스승의 날 때 연락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엔 직접 했어요. 직접 해갖고 이런 것들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넘어가고 지금은 뭐 며칠살이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이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옥 하나 빌려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하면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저는 어쨌든 여행이 주였기 때문에 관광가에서 마침 그 투어버스를 하나 샀어요. 관광객이 130만 분이 안 오는데 투어버스를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아니, 버스를 사기 전에 왔어야지 사지 말라 그랬을 텐데 산 다음에 오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예 생으로 외국 사람을 쓰자. 뭐 여기 와 있는 무슨 그 배우자로 와 있고 일하러 와 있고 이런 사람 말고 아예 생으로 그냥 아무 데도 한 데가 없습니다. 제가 전국 국내 가이드 하면서 우리나라를 다 다녀봐도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 그때는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지금은 왜 이런 활동들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가이드도 하고 투어도 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고 문화해설사들이 했죠. 지역에 가. 근데 이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차고 넘치는 분들 그리고 비용이 싸니까 대부분 은퇴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그러니까 나는 1만 듣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막 120, 200 막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얘기하면 다 떨어져 나가.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아예 그냥 외국 사람 들어서 쓰자. 그리고 저 친구가 돼가지고 대박이 났죠. 저 친구가 한동안 공무원이었어요. 순창군청 대학직 공무원. 그걸로 저 친구의 비자가 해결됐죠. 워킹홀리데이로 와 있던 프랑스 친구. 제가 광주에서 알던 친구였는데 제가 해줘갖고 인생이 바뀌었죠. 어쨌든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이제 제가 그 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할머니들도 되게 힙해지고 있을 수 있고 그걸 깨달아가지고 할머니들 모아갖고 랩 대결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래갖고 쇼미더 순창의 할미넴 프로젝트라는 걸 했죠. 그래갖고 이게 제가 했던 그 모든 것 중에 제일 대박난 케이스예요. 그래갖고 영화로도 찍고 유튜브로도 올려놨었어요. 이건 영화 예고편.
노래냐고 축박스만 내가 랩을 할 줄이야. 마을 기금으로 할머니들이 색깔 옷 맞춰 입고 있어요. 모자 이런 것도 다 사셨어. 혼자 손녀들이 사주셨어.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자기 할머니 나왔다고 어떤 손녀가 막 댓글 달고 이걸로 뜨는 바람에 이거를 제가 이거 할 때 전주 KBS인가에서 이거를 그 다큐로 찍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협조를 안 해줬더니 자기가 할머니들 섭외해가지고 따로 찍었어. 똑같은 일. 그게 대박. 그 할머니들이 유퀴즈에도 나왔어.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순창 할미네 그걸 검색하면 다 기사는 내 기사야. 저한테 연락이 와. 그래갖고 어쨌든 뭐 더불어 유명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순창에 만 5년 정도 있다가 세종에 이때 당시 도시재생 사업 엄청 많이 할 때였어요. 근데 세종에서 도시재생 하면서 저 뭐 컨설팅을 요청했고 조치원이라는 곳에 왔다가 조치원은 되게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라는 걸 깨닫고 순창에서 5년 동안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진짜 다 해봤다고 자부해요. 정말 미친 짓까지 다 해봤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매출적인 거나 콘텐츠적인 거. 그래갖고 뭐 조금 이제 무언가 2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딴 데를 가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고 여기를 와서 제가 느낀 거죠. 여기로 한번 2주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문화정원이라는 곳을 리타운형 마켓 배고 그 안에서 카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본사를 순창에서 이전해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1호점, 2호점처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이전을 해와가지고 지역에서 이제는 그 전에 이 순창에 있을 때는 콘텐츠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어떤 콘텐츠, 무형이.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저도 소상공인이잖아요. 쭉 지나고 나니까 지속적인 소비와 매출이 발생되려면 어떤 소비재 또는 물건이 있어야 되겠다고 깨달아서 이거보다는 무언가 만들어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콘텐츠보다는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고 그래서 맥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창 맥주, 조치원 맥주, 조치원을 브랜딩하는 건 똑같아요. 사람들 조치원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 왜? 여기 있잖아. 조치원. 경부선이 뚫려가지고 조치원 여기 있어.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 세종이라 그러면 다 놀래요. 세종? 그래서 역시나 이걸 하고 있고 그래서 조치원 카스테라를 또 개발했어. 조치원 카스테라도 만들고 있고 근데 이게 뭐 그냥 막 만든 게 아니고 이것도 나름 뭐 다양한 지역 자원이나 스토리를 끄집어내가지고 만들긴 했어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조치원 양갱을 하려고 했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었어요. 조치원에. 근데 그 당시 되게 유명했었대 양갱이. 그 특산품에도 써있었어요. 조치원 양갱. 심지어 일본에 수출도 했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조치원에서 기차 타면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치원역에서 양갱 사갖고 러시아 가고 했던 거야. 우리 계란에 사이다 갖고 다니듯이. 그래서 양갱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례들이 남아있는 좋은 예가 군산에 가면 이성당이 있고 황남방이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일제시대에 남아있던 것들이 브랜드로서 성장해 갑니다. 조치원 양갱은 없어요. 그거를 재현하려고 했더니 양갱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 수작업을 해야 되고 생산을 대량 생산하기 쉽지 않은 구조를 가졌더라고요. 비즈니스적으로 들여다봤더니. 그래서 뺑 비슷한 시기에 고급 제과 또는 고급 디저트 각광받았던 게 카스테라였더라. 그래서 카스테라를 좀 차용해서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소규모의 이제 직원도 커지고 매출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순창에 있을 때 이런 마음가짐이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는 성장의 한계를 느껴가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무언가 더 이 위에 단계의 어떤 비즈니스가 연출되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도 계속 어저께도 대구를 갔던 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기 위한 지금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F&B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문화계 지금도 이런 뭐 조치원 커넥트라든가 이런 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관리라는 개념을 요즘에는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창업자들 네트워킹 행사랄지 지금 여기서 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또 여행업을 하나 내가지고 이거를 지금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전남 창경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6월달에 아마 갔다 올 건데 가미야마 마을 되게 유명한데 다들 가미야마만 가고 와요. 저희는 그 주변에도 되게 좋은 데들이 많아서 이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그 투어를 가기도 하고 요즘에 대학교에 로컬 중점대학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로컬 중점대학 팀들이 또 선진지 견학을 가야 돼서 그런 것들 저희가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게 저희 그 쭉 흐름 같아요. 이 4평짜리 카페에서 시작한 커피 장사의 업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무언가 창업을 하면 지금 이 단계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있어. 다 이뤘어. 이 다음에 뭘 또 있어야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계속 깨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정책적으로나 위에 이 시내 이끄는 사람들이 이 앞에 단계를 계속 제시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잘 따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는 1차로 그게 된 다음에 무언가 계속 선도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선도적이지만 우리는 절박해갖고 따라가고 있는 건데 남들이 봤을 때는 저희가 되게 선진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VC 투자자들까지 이제 유치가 됐어요. 올해 중기부에서 모태펀드를 만들어갖고 투자자들한테 뿌리면서 지역에 투자하라고. 그래서 로컬 투자 씬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 2, 3년 전부터 그랬는데 들여다보니까 솔직히 투자할 거리가 없어. 동네에서 이런 구멍가게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 거리가 없어. 그리고 그전에는 부산이라 할지 인천이라 할지 건물 투자를 했죠. 부동산. 이거는 얘네들이 재롱잔치 하면 언젠가 가치가 상승할 거야 라는 게 VC들이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래서 내 건물 딱 사놓고 얘네들이 와서 딱 해. 건물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기 수박 들어오면 건물같이 올라가는 건 똑같은 거지. 근데 우리 장사 잘 되는 애가 들어와서 해봐. 가치가 상승해.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지금 만나보는 VC들은 조금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로컬 콘텐츠라고 만드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하는 걸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글쎄요. 다 돼. 똑같아. 저희도 마찬가지. 지금 7, 8년째 이 업을 해오고 있지만 저는 사람들한테 극구 말립니다. 카페 하지 말라고. 극구 말려. 초기 투자 비용 대비 매출 아웃풋이 그만큼 안 받쳐주는 게 카페요. 똑같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 하면 음식점은 성공할지 몰라요. 카페는 매출이 그 정도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마진이 좀 높을 수 있겠죠. 근데 매출 숫자가 낮은데 마진이 높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VC들이 바라보는 게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좀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지역에 유명하니까 이거 유무형 자원을 우리 조촌 복숭아가 유명하니까 복숭아만 파먹으면서 비즈니스 할 수 없잖아요. 일단은 생존이 먼저다라는 인식을 자꾸 저희한테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랑 비슷하게 이제 활동하는 지역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생존. 올해 경기가 특히 더 안 좋아져가지고 일단 버티고 생존해야 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어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런칭해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하기 전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재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거는 주목받고 각광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처럼 기존에 사업을 계속 하던 사람들은 이걸 하기가 어려운 거지. 일단 생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조금 약간 다른 영역까지 지금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작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떤 미래가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 미래가 절대 보이지가 않고 저도 처음에 사람들이 자꾸 이거 VC 얘기하고 이래갖고 아니 동네 구멍가게 하는데 무슨 자꾸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IR 피칭을 하라고 그러고 IR 피칭 뭔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랬었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어.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어. 아 그래서 지역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의 미래가 저렇게 계속 보여지는구나. 우리들이 더 잘해야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아, 이게 더 이게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도부터 해봐고 지금 한 7, 8년 됐잖아요.
이 시기가 여러분들도 더 짧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저희들이 하는 모델이나 이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이 되게 막중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여러분도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는 거에 그런 희망이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을 관리해야 되는 정도의 역할까지 됐어요. 그래서 조치원을 그럼 어떻게 만들 거야? 근데 핵심은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재미난 거를 만들어가지고 오래 머물게 하는 거. 제어로 떼고 시간을 보내도 되고 그리고 돈을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조치원이 좋네 하고 이제 여기 살아볼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컨설팅을 다니고 있는 청년마을도 똑같거든요. 이게 구조는 뭐든지 똑같아요. 이게 청년마을이 됐든 도시재생이 됐든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쨌든 흥미로워야 갈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거를 순창의 시기부터 몸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쁘게 한 장으로 설명이 가능한 정도가 됐다. 몇 년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동네를 결국에 재밌게 만들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